Por eso yo quiero llenarte de color tu intimidad, pintarte de esa tu impresión de soledad, irte cantando por el mar y la 자, 안녕하세요. 뭔가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그동안 그 전 시간에 있었던 뭐였죠? 성과 사랑의 윤리 잘 들었죠?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수능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이 아니라서 EBS 강의로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시점이 월요일 3시인데 제가 월요일 5시 반까지 내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내신 분들이 많으니까 꼭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슬슬 등교 계약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제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뭐 아무래도 일단은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게 가장 큰 걱정 아니겠습니까? 저희 7반도 지금 이놈들이 출석 체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잘 일어날까? 분명히 출석시켜야 돼 있는데 전화를 하면 안 받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걱정이겠지만 그래도 뭐 얼른 보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얼마 안 남은 온라인 기간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봅시다. 자, 오늘은 동서양의 직업관이라고 적혀 있는데 큰 단어는 직업윤리입니다. 직업윤리. 직업윤리는 앞에서 했던 여러가지 윤리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서 들어야 됩니다. 직업윤리는 크게 어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우선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철학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직업이란 것을 낯설게 봤던 철학자들의 의견, 동양의 철학자들, 서양의 철학자들의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양의 직업관 요거 수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각 직업별로 무엇을 중시해야 되느냐, 뭐 크게 봤을 때 근로자, 뭐 기업가, 뭐 공직자, 전문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단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동서양의 직업관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직업별로 가져야 될 직업윤리 같은 거, 기업가나 노동자들의 윤리 이런 거는 생윤을 한 번도 배우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한글을 읽을 수 있다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직업관과 관련된 파트는 여러분이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고 이 직업관은 게다가 벤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순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꼬아서도 많이 나오니까 꼭 여러분이 집중을 해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마스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동서양의 직업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동양의 직업관, 공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공자의 직업관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무래도 바로 요겁니다. 정명사상. 자, 이 정명사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발을 정자에 이름 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발을 정자에 이름 명자. 이거는 말 그대로 하면은 이름을 바르게 한다. 이름에 맞는 행동을 한다라는 건데 여기에서의 이름은 여러분 각자가 가진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위를 뜻합니다. 옆에 한자가 적혀있죠. 이 정도의 한자는 뭐 고등학생, 그것도 문과학생이라면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뜻입니다. 밑에 한글 해석 있죠.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맡은 지위에 맞는 행동을 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흔히 여러분들 야단칠 때 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야, 학생답게 행동을 해라. 그리고 뭐 어떤 직업군이 특정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니 어떻게 그런 직업이 그럴 수가 있냐, 대통령이 그럴 수가 있냐, 정치가가 그럴 수가 있냐, 교사가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식의 비난은 다 결국 무엇이 바탕이 된 거냐면은 이 정명사상이 바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명사상은 각 직업군마다 혹은 각 직책마다 해야 되는 역할이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그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정명을 현대어로 조금 번역하자면은 각기 맡은 역할을 잘할 것, 분업을 강조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도 됩니다. 간단하죠? 공자는 여러분이 이렇게 정명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맹자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맹자는 우선 직업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무항산, 무항심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무항산, 무항심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 항산이라는 놈이 없다면 항심이라는 놈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항산이 뭐고 항심이 뭐냐? 항산이라는 것은 생계의 수단을 의미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이니까 쉽게 말해서 이 항산을 여러분이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생계의 수단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은 항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덕성을 뜻하는데, 생계 수단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은 도덕성도 생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당장 내가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당장 죽을 것 같고, 내 가족이 죽을 것 같고, 내 친한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굶어서 삶이 어려울 것 같은데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얼른 음식을 훔친다거나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공자든 맹자든 사실 다 이어지는데, 유교의 학자들은 사람이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항산, 무항심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 게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도덕성을 지키려면 착한 일을 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보통 유교라고 하면은 여러분 막 땡선비, 막 꼰대, 고리타분한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 실질적이고 인간다운 말이 유교에는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무항산, 무항심 때문에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든 좋은 대학을 가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뭐 선생님도 선생님 경험일 뿐이겠지만, 선생님이 남들 다 직업이 없었을 때 제가 직업이 없었을 시기가 있었었고, 그때 직업이 있는 다른 친구들과 저를 비교하거나, 혹은 당장 수입이 없어서 내가 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고 싶었던 거를 포기해본 경험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직업이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모든 게 가능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되게 자신감도 생기고 스스로에 대한 자아존중감도 생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선생님의 좁은 경험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우리나라는 직업을 고르는데 대학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요즘 대학 뭐 개나 소나 간다라고 하지만 개나 소나 가는 대학인데 여러분들이 안 가면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아직까지 그런 옛날의 생각, 제 경험에 갇혀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더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직업이라는 생활이 안정이 되어야 여러분이 인간답게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라, 굳이 열심히 공부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오프라인 수업이라 하면 더 긴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아무튼 항산과 항심의 뜻, 무항산, 무항심의 뜻 꼭 기억해 두세요. 항산이라는 생계의 수단이 없다면 도덕성도 생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맹자는 직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대인과 소인이라는 건데요. 대인이라는 사람은 노심자라고 해서, 이 노자가 노동할 때 노자입니다. 마음으로 노동하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부르고, 노력자, 힘으로 노동하는 사람을 소인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을 쓰는 사람, 몸을 쓰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대인과 소인이라는 이름만 들으면은 왠지 소인은 작은 거니까 안 좋아 보이고, 우리 왜 소인배다 이렇게 욕도 하잖아요. 그리고 대인배라고 칭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맹자는 노심자와 노력자들을 차별을 했나 보다, 그리고 마음을 쓰는 직업과 몸을 쓰는 직업에 우열을 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주는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맹자는 단지 대인과 소인을 구별해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대인과 소인의 상호 의존성이 중요하다, 대인도 중요하지만 소인도 중요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직업간의 우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꼭 여러분 적어 두셔야 됩니다. 직업간의 우열을 인정하지 않아요. 프린트에는 안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따로 적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맹자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 순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순자입니다. 순자, 여러분 사실 순자라는 이름 들어보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공자, 맹자는 유명하지만 순자는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데, 이 순자라는 사람은 사실 그 공자와 맹자 붙여서 공맹이라고 부르는데, 공맹이 살았던 당시, 공자는 뭐 춘추시대고 맹자는 전국시대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아무튼 순자 같은 경우는 맹자랑 거의 동년배다라고 봐도 되고 맹자랑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봐도 되는데, 그 당시에 맹자는 순자에 비해서 훨씬 네임밸류가 떨어졌습니다. 순자가 엄청 유명했어요. 맹자를 뭐 한낱 지방학교 교장 이렇게 생각한다면, 순자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서울대학교 총장에 가까울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나라라는 전국시대의 어떤 강한 나라 중에 하나로 제나라라는 게 있어요. 이 제나라의 직제학파라는 일종의 대학의 어떤 수장을 맡았던 그런 사람이 순자인데, 자,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성악설. 성악설이 뭐냐면은 아마 들어본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성악설이다라고 알려졌을 텐데, 사실 순자의 성악설은 인간이 악하다까지는 아니고 인간은 욕망의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욕망을 원초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거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순자 위에 나왔던 공자나 맹자는 뭐라고 말을 하면요, 욕망은 순자와 달리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와 수양을 통해서 욕망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자와 맹자는. 근데 순자는 욕망은 선천적이고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기 때문에 욕망을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욕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욕망을 조절하고 분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에 따라 욕망을 조절하고 분배하죠? 바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예라는 것은 순자가 말하기를 옛 성현들이 만든 사회적 재화와 직업 그리고 욕망의 분배 기준입니다. 즉 예라는 것은 욕망, 사회적 재물이든 직업이든 결국 인간의 욕망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는 길게 써놨지만 짧게 말한다면 예라는 거는 뭐냐면은 욕망을 조절하는 조금 중요한 거, 후천적인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타고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후천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순자 다시 처음부터 해봅시다.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라서 욕망을 제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욕망을 제거하기보다는 욕망을 조절해야 돼요. 그 욕망을 뭐에 따라 조절해야 된다고 했죠? 예에 따라서 조절해야 돼요. 그쵸? 근데 내가 특정 직업을 갖고 싶다. 직업도 결국 우리 욕망의 대상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순자 입장에서 욕망은 예로 조절하고 직업도 결국 욕망의 대상이니까 직업도 뭐에 따라 조절해야 된다라는 게 등장합니까? 직업 또한 예에 따라 조절해야 된다라는 것이 도출돼요. 그러면은 직업을 예에 따라 분배하고 조절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이런 게 되는 겁니다. 덕과 능력에 따라서 직업을 분배하자. 그것이 예에 따른 직업의 분배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덕과 능력에 따라서. 그렇다면 순자가 살았던 당시에는 지위와 관직이 덕과 능력에 따라서 분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뭐 가문이라든지 이런 신분 이런 거에 따라 정해졌을 텐데 순자는 그런 거에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자, 순자는 이 직업 파트에서는 적어도 공자와 맹자보다 시험 문제에 더 많이 나오고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 순자는 여러분들이 잘 읽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기 때문에 욕망을 제거할 수가 없다.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함정으로 등장합니다. 순자는 욕망의 제거를 주장했다는 식으로. 근데 순자는 욕망의 제거가 불가능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불가능하다고 무분별하게 욕망을 채울 수는 없고 조절해야 돼. 그러면 조절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욕망의 조절 기준이 뭐다? 예의다.
근데 직업 또한 욕망의 대상이니까 직업 또한 무엇에 따라 조절되어야 된다? 예에 따라 조절되어야 된다. 그러면 직업을 예에 따라 조절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순자형님. 직업을 예에 따라 조절한다는 것은 덕과 능력에 따라서 조절한다는 것, 분배한다는 거다. 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실학이 나오는데, 실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말 간단하게 순자 부분에서 성악설이랑 예가 그냥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 그대로 그냥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실학은 시험에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실학은 순자와 마찬가지로 그냥 능력에 따라서 재능과 학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게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분업을 강조했다. 지위라든지 직업의 분배를 강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동양 파트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아까 제일 처음에 공자가 나왔는데 자막으로 해드릴게요. 공자의 정명은 공자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복이 돼서 안 쓸 뿐이지 공자의 정명은 맹자, 순자, 실학으로 싹 다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맹자에도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여기 정명이 들어가 있고 순자에도 역시 정명이 들어가 있고 실학에도 역시 정명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동양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서양의 지곡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양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플라톤입니다. 우리가 이 플라톤을 앞에서 어디에서 봤냐면은 죽음단원에서 한번 봤어요. 그쵸? 죽음관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머릿속으로 한 번쯤 떠올려보고 플라톤의 직업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인간은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세 가지 계급으로 나뉘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세 가지 계급으로 나뉘어진다. 지혜를 많이 타고나는 사람은 통치자, 용기를 많이 타고나는 사람은 수호자, 지혜도 용기도 타고나지 않는 사람들은 생산자, 이런 식으로 타고난 능력에 따라서 직업이 정해지고요. 직업과 더불어서 계급도 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직업과 계급이 있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플라톤은 직업의 우열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직업의 귀천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플라톤은 인간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혜의 덕을 가진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고 가장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플라톤을 요약하자면은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선천적인 능력에 따라서 직업과 신분이 정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과 신분이라는 말이 함축하는 건 뭐냐면은 직업 간의 우열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역할을 분담하지 않고 교환하는 것은 부정의한 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할을 교환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지혜를 타고났어요. 나는 지혜를 타고났는데 나 통치하는 거 싫다. 그냥 농사나 짓겠다라고 하면서 지혜를 타고났지만 생산자의 일을 종사하는 것. 혹은 용기를 타고난 사람이 통치를 하려고 덤벼드는 것. 이런 식으로 타고난 역할을 맡지 않고 그 역할을 서로 바꿔서 하려고 하거나 역할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것을 부정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플라톤의 직업관이에요. 플라톤의 직업관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기보다는 아까 배운 동양과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분업을 강조한다라는 점에서 동양의 윤리와 공통점을 가져요. 하지만 차이점 같은 경우는 뭐가 있겠어요? 이 친구들은 직업의 귀천을 인정한다라는 거. 하지만 아까 순자로 대표되고 맹자의 대인과 소인으로 대표되듯이 동양은 직업의 귀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 플라톤과 동양의 공통점과 차이점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세기독교 한번 봅시다. 중세기독교 간단해요. 노동이라는 것은 인간의 원죄에 대한 속죄이다. 교회를 조금 나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 죄를 타고난다고 생각을 하죠. 저 멀리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라는 과일 먹지 말라고 한 거를 굳이 이렇게 먹는 죄를 저지르는데 그 죄를 계속 타고난다고, 계속 우리 후손들이 물려받아서 죄를 타고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동하는 것이 바로 그 죄를 속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이게 중세 기독교입니다. 자, 가끔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비종교인으로서 불경한 발언을 한번 하자면요.
아니 굳이 그렇게 먹으면 안 될 거를 왜 굳이 아담과 이브 근처에 놓고 그걸 먹었다고 뭐라고 하다니 조금 너무 야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튼 너무 불경한 말을 했나요? 취소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칼뱅 가봅시다. 자, 칼뱅입니다. 칼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칼뱅이라는 이름으로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도 있고 청교도 윤리라는 이름으로 시험에 등장할 수도 있고요. 청교도의 영어 버전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용어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어를 섞어서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도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같은 말이고 칼뱅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니까 여러분 이름으로 헷갈리지 말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칼뱅은 크게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종교학자인데 칼뱅은 이렇게 말을 해요. 소명설이라는 것은 직업은 신이 거룩한 부름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다. 결국 내 직업은 내가 선택하거나 내 능력과 선택한 게 아니라 신이 맡긴 거라는 말이에요. 너 교사해, 너 의사해, 너 뭐 공무원해 이런 식으로 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 소명설은 무엇을 유추하게 되냐면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걸 유추하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특정 직업을 한다고 아 저 사람 직업 천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칼뱅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은 감히 신이 맡긴 일을 천하다고 비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업 소명설로 인해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직업에 다 신이 맡겼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구원 예정설, 줄여서 예정설이라고 부르는데 이 예정설은 뭐냐면은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갈지 안 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구원이라는 거는 이미 예정되어 있대요. 그럼 우리 궁금하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너무 궁금해. 근데 그걸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타락했던 기독교라면은 뭐 교회에 돈을 내서 면죄부를 사고 이러면 된다고 했겠지만 칼뱅은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네가 직업을 열심히 직업 생활을 해서 직업적으로 성공을 하면은 너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직업적 성공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직업적 성공이라는 것은 뭐 특정 나이에서 성공을 하고 그 이후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내 일생 동안 직업 생활을 해야 마지막에 성공과 실패가 판별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계속 구원이라는 것을 예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명설과 예정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예정설로 인해서 근면과 성실을 강조하게 돼요. 물론 소명설도 마찬가지겠죠. 신이 맡긴 거고 그걸 열심히 하면은 구원의 증표를 볼 수 있다는데 누가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직업적으로 성공했다는 거는 결국 부를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칼뱅의 직업관에 있어서는 부를 쌓는 것, 이윤 추구를 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자, 이게 칼뱅의 직업관입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런 것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하고 돈을 쌓게 해요. 그러면 사회 전체적인 부가 증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칼뱅의 사상은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은 부로 인해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사상. 조금 이렇게 말하니까 안 좋은 것 같다. 그렇죠? 부, 자본으로 인해 모든 것을 사회 질서를 잡으려는 사상. 자본주의의 탄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마지막 마르크스 한번 보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마르크스를 여러분과 수업할 때마다 참 세상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예전 영화 중에 뭐 1987이라든지 1987 맞나 모르겠네요. 그 강동원이 이한열 열사로 나오는 뭐 그런 영화인데 그거라든지 아니면은 송강호가 주연한 변호인이라든지 그런 영화의 시대에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마르크스를 수업하잖아요. 칠판에 마르크스라는 네 글자를 쓰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저 멀리 아무도 모르는 주소도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가지고 온갖 맛있는 음식들을 코로 먹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마르크스라는 사람을 쓰는 순간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각종 고문을 당하게 될 거다 이런 뜻인데 자, 왜 그러냐면은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의 창시자이기 때문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창시자인데 사실 뭐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위험한 사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 그 당시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굉장히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우리의 주적, 지금도 주적인 북한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찬양하거나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적국에 대해서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다. 이렇게 돼가지고 많이 우리가 핍박을 받았는데 사실 이 북한이라는 것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회라기보다는 자기들 입맛대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변형해서 갖다 쓰고 북한의 사회사상을 말하라고 했을 때는 북한만의 고유의 사상인 주체사상이라고 하죠. 주체사상. 그리고 혹은 저기 예전에 뭐 이탈리아라든지 뭐 이런 데서 했었던 전체주의 이런 거에 오히려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라든지 거부감을 가지지 마시고 그냥 사회의 아름다운 모습, 이상적인 모습이 뭘까라고 고민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인 마르크스가 내어놓은 해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자, 마르크스는 일단 사회의 모습을 말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정의합니다. 인간은,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인간은 이런 인간이에요.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다? 노동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인간은 노동을 하는 인간이다. 노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을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마르크스가 살았던 당시, 지금 이건 시대순위니까 지금 칼뱅으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태어났어요. 그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살아보고 있겠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지금 사회를 보니까 이 자본주의는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문제점이 어떻게 많냐면은 사유재산이라든지 분업 같은 거로 인해서 인간이 노동에서 소외되더라라는 겁니다. 인간이 노동에서 소외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면 되는데 마르크스가 노동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한다는 거는 여러분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자본주의가 생겨나기 이전에는 여러분 내가 노동을 하면은 그 노동의 결과는 온전히 나의 것이었어요. 내가 의자가 필요해서 내 노동을 투자해서 의자를 만들면 그 의자는 나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과가 먹고 싶어서 사과를 심어가지고 사과를 수확하면은 그 사과는 나의 것이었어요. 즉 이런 식으로 인간은 태어나서 노동을 통해 자신의 생산물들을 늘려나가며 세상에서 자기를 늘려나가는 존재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만들고 내가 소유한 것들이 나를 말해주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였죠. 근데 자본주의는 분업이 등장하고요. 대량 생산이 되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고 소유하는 사람이 발생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내 것을 소유할 수 없는 노동자가 등장을 해요. 즉 자본주의로 인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큰 자본을 가진 사람들, 즉 자본가들은 일을 하지 않는데도 소유가 막 생기고 애초에 자본이 없었던 노동자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소유가 없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볼 때는 노동가든 자본가든 노동과 소유가 연결되지 않으니까 둘 다 올바른 자아실현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점점 더 빈부격차를 늘리고 계급 간의 어떤 갈등의 골만 깊게 하고 그건 나아가서 사회를 분화시키고 그리고 가장 크게 인간을 노동에서 소외시키는 그런 안 좋은 사상이 자본주의였던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대신에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주장합니다.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은 핵심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세상이에요.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세상인데 내가 내 능력껏 일을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소유하는, 분배받는 그런 사회를 마르크스는 꿈꿨습니다. 자, 그리고 사유재산, 국가, 계급 이런 모든 것들은 사회와 인간을 분화시킬 뿐이니까 재산을 공유하고 국가와 계급이 사라진 사회를 꿈꿨다는 거죠. 이 공산주의의 공산을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재산을 공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거, 내 거 없이 우리 각자가 잘하는 일들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일을 해가지고 사회 전체에 쌓고 그거를 우리 모두의 것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만큼 갖다 쓰고 이런 사회를 꿈꿨다라는 겁니다. 처음 들었을 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저를 빨갱이라고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좋은 사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알 수 있고,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평범한 사람은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추지만 현명한 사람은 사람에 자기 자신을 비춘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명해지려면은, 그리고 지혜를 가지려면은 역사를 비춰보는 게 참 좋은데, 이 공산주의를 좋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처럼 공산주의를 실제로 마르크스는 실험을 해봅니다. 즉 소련이라는 나라가 바로 마르크스 혹은 뭐 엥겔스 그의 후손들의 거대한 실험장이 되는데, 결국 소련이 어떻게 되냐면은 망해버리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공부한다는 거 말은 참 좋지만,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서로 일을 안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결국 공산주의는 망하게 되는데, 현재 지금 모든 경제학자들이 사실 자본주의는 거의 끝물이 다 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새로운 사회사상의 필요성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할 때 공산주의도 조금 힌트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마르크스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신을 실현하는 존재, 그리고 사유재산이나 분업 등으로 인해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며 재산과 국가 계급이 소멸된 공산주의 국가를 꿈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분업에 반대했다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겠죠? 앞에 분업을 좋아했던 많은 학자들 배웠다, 그렇죠? 동양의 모든 학자들, 플라톤, 얘네들은 다 분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마르크스는 분업에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 둘의 서로 대조되는 의견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짧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온라인으로 많은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오프라인으로 많이 하는 게 좋아서 이제 오프라인 개학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기 때문에 진도를 조금 줄여서 나가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꼭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하시고 조만간에 얼른 뵙도록 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